25년부터 29년까지 향후 한 4, 5년간은 1.8%로 잠성 전망하는데 5년 뒤에는 1.3으로 떨어집니다. 1%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한 15년 뒤부터는 한국이 성장률이 1%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제가 복잡하게 아까 뭐 노동 요소, 생산성 요소, 자본 요소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 딱 하나예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전망 자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아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최근에 어떤 한국과 미국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금리 변동을 좀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단기 어떤 시장 전망은 사실은 참 어렵고 또 단기 전망이 실제로 어떤 펀더멘탈과 괴리가 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채권이나 주식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산 시장의 단기적 변동이 커질 때는 그 단기적으로 금리 움직이는 걸 보는 것보다는 긴 호흡에 좀 펀더멘탈을 또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제 관련해서 좀 긴 호흡에 좀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특히 채권 자산은 주식보다 호흡을 더 길게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긴 호흡에서 제가 항상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긴 호흡에서 내가 투자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의 중장기적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발표 자료입니다. 가지고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어떤 자료를 발표를 했냐면요. 10월 19일자 자료입니다. 보면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결국 우리가 어떤 경제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중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전망을 좀 우리가 보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물론 어떨 때는 이제 파고가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큰 그림에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19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된 잠재 성장률 전망 관련된 자료를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그리고 이게 자산 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용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잠재 성장률이란 무엇인가 얘기입니다. 예, 먼저 그럼 간단하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자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나라 경제를 성장률을 증가를 시키는데 전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맥스로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그러니까 과열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생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꾸준 맥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잠재 성장률을 하면 제가 좀 정리해 놨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증가율, GDP 증가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재 성장률을 알려는 경제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의 적정한 체력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럼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요즘 영문입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해서 거의 다 인구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해외 자료이지만은 잠재 성장률의 성장률이라는 거는 뭐와 뭐의 합이냐면은 일단은 노동력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장기 느는지 이 부분과 두 번째로는 노동 생산성이죠. 노동 생산성의
중장기적 성장률입니다. 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잠재 성장률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노동력의 증가율, 두 번째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 중장기 증가율에 합친 거랍니다.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노동력, 그러니까 인구가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측면으로 갈 거니까 노동력의 중장기적으로 성장률보다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생산성, 노동 생산성도 줄어들게 됐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죠? 다 이게 거의 상당 부분 인구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내용을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현재 이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잠재 성장률이 2000년 이후에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2001년에서 2005년만 해도 한국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한 5% 정도. 그러니까 한 5% 성장해도 우리나라는 별 문제 그 정도는 문제 없이 성장할 나라였는데 이게 계속 스텝 다운 형태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2011년에서 2010년, 15년까지는 3.4% 떨어졌고, 이러다가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2.6, 2.6, 2.1, 2.0 이렇게 지난 한 25년 사이에 잠재 성장률이 완전히 반토막이 났죠. 5분의 2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대략적으로 한 2% 정도다. 그러면 2%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없고 우리가 좀 최적으로 인플레이션 없이 좀 맥스로 성장할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잠재 성장 여력이 사실은 한 25년 동안 한 반절 이상 감소를 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재 성장률의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뭐 기여하는 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노동과 자본과 그다음에 생산성 요 세 가지로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요 위에가 2001년 같은 잠재 성장률이 5%에서 2%까지 떨어졌는데 이 아래 어떤 부분이 감소를 해서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거의 한 60% 정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요인이 컸냐라고 봤을 때 거의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다 감소를 했네요. 특히나 어떤 게 있죠?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요인 맨 위에는 이제 생산성 부분도 거의 이전에 2.1% 정도 잠성장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0.7 정도까지로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본이라는 게 돈이 투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건데, 이제 지금 투자 부분도 옛날에 비해서 성장률의 기여도가 반절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래도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노동 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0.7인데 거의 지금은 2분입니다. 거의 이게 기여가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 노동, 자본, 총요소, 생산성 이 모두 다 사실 굉장히 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잠성량이 5.0에서 2.0 정도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다 떨어진 요인이 어떻게 보면 옆에 적어놨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또 우리가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전에도 러프하게 우리가 그 헤드라인 넘버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25년 동안에 5.0에서 2.0으로 였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난 25년 동안 가장 이렇게 하락했던 요인이 앞쪽에도 보여줬지만 세 가지 요인 다지만은 그중에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잠재 성장률에 일하는 거는 두 가지가 예상됐잖아요. 뭐였죠? 노동 인력의 중장기 증가율과 노동의 생산성 이 두 가지가 합친 게 잠성률 계산하는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두가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하락 요인은 직간접적으로 결국 인구가 굉장히 좀 노령화되고 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일 텐데, 제가 이 자료 한은행 자료를 보면서 좀 제가 약간
굉장히 좀 많이 놀랐어요. 한번 보시죠. 일단은 보면은 요거는 15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지금 보면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인구 증가율이 한 1.2 또는 한 요때는 2005년에서 리만 사태 부근 한 1.5%였는데 지금은 인구 증가율이 계속 15세 인구입니다. 15세 인구라 함은 우리가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죠.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니까 지금은 0.4 정도입니다. 근데 몇 년 안에 이게 15세 인구 증가가 완전 스탑이 될 것 같아요.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제 결국 우리가 인구가 계속 좀 둔화가 되면서 결국 이제 노령화가 맞물리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좀 성숙기 단계니까 기업에 막 투자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경제가 좀 성숙기 다 이제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도 이렇게 가면은 이 위에 가면은 이제 유럽 같은 거나 일본 같은 경우도 투자가 확 줄어드는 거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본 서비스 및 생산 자본 증가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요인이 이제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경제가 선진국 부근으로 가면은 이렇게 설비 투자가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더 추가되죠.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나이 들어서 뭘 이렇게 뭐 적극적 투자 같은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그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현재 다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그럼에 따라서 노령화가 이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잠성력이 이렇게 하락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건 과거는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중요한 건 이거죠. 중장기 전망입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이것 좀 심각하네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2000년에 잠재성률 5%였잖아요. 그래서 한은에 전망하는 거는 내년부터 25년부터 29년까지 향후 한 4-5년간은 1.8%로 잠재성률 전망하는데 5년 뒤에는 1.3으로 떨어집니다. 1%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한 15년 뒤부터는 한국이 성장률이 1%가 안 나옵니다. 0.7, 0.6으로요. 지금 현재 2.0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 15년 정도 경과된다면은 다시 여기서 완전히 어떻게 되죠?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지금 현재 2.0이니까 0.7로 떨어지면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한은에서는 한 15년 뒤에는 성장률이 0%대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각한 얘기죠. 예,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1% 완전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 향후 5년 동안 1.8%지만 2030년도부터는 1%대 초반으로 들고 2040년대부터는 1% 언더, 그러니까 0.7, 0.6 이 정도로 떨어지는 전망을 한국은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현재 2%에서 이렇게 한 15년 뒤에는 뭐 1% 언더로 그러니까 0. 몇 프로 이렇게 전망하냐면은 그 요인 제가 복잡하게 아까 뭐 노동 요소, 생산성 요소, 자본 요소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 딱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그림은 물론 요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가 저희가 너무 노령화되고 있고 중장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 위에 보시면 한국 인구 총인구 전망입니다. 이미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인구가 5,200만에서 인구 감소를 하기 시작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을 감안한 거죠. 출산율을 감안했는데 일단 OECD 선진국보다는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출산율을 한번 보니까 제가 2040년 정도 되니까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걸로 보는 게 더 빠를까요? 2040년 되니까 한 500만 명 정도 한국 인구가 감소를 하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무너질 것 같답니다. 그렇게 인구 추계를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생산 가능 연령인 15세 인구 증가율이 아까 좀 전에 보신 바처럼
아직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0.4 정도잖아요. 아까 그죠? 아직은 15세 인구 증가가 플러스예요. 그죠? 아직은. 근데 거의 플랫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와, 이게 심각해지는데 2030년대부터는 완전히 이게 15세,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뭐 그냥 한 5, 6년 정도 뒤면은 이제 1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요. 워낙에 출산율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가 15세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인제 여기가 그 지금 요렇게 가정을 했을 때 15세 인구가 계속 좀 한 2030년대부터는 인구가 감소 증가율이 마이너스 떨어지는데, 특히나 이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재 출산율이,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출산율이 현재를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재 수준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면은 더 빨리 인구 감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2020년 전반에만 하더라도 평균 0.4였는데 2040년에는 연평균 0.7, 마이너스 0.7로 바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 절대 인구가 2030년부터는 증가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더 보면 근데 우리가 이런 양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노령화가 양축이잖아요. 그 방금 이제 저출산의 영향을 우리 점검해 본 거, 인구 감소할 거는 전망한 거고, 두 번째로는 노령화 얘기 좀 해봅시다. 노령화는 지금 우리가 60세 이상이고 대졸자 이상 인구 통계를 제가 갖다 놨는데, 뭐 대졸자 이상이라기보다 그냥 60세 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의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냐면 지금 30%입니다. 10 중에 3분은 60세가 넘으세요. 굉장히 많죠? 게다가 2030년부터 2034년 구간을 가볼게요. 얼마예요? 40%입니다. 먼 미래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0%에 2030년 후반대는 거의 40% 육박하는 인구가 60세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심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도 여기 이 나이 포함되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 미디안 값 아세요? 참고로 미디안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를 세운다면 1번부터 100번이라고 하면은 그 50번 가운데 친구가 누구냐, 숫자가 얼마냐, 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어린 친구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해서 이렇게 인구 숫자를 다 땄을 때 중간값, 중위값인데 얼마냐면 현재 47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에 15년 뒤면 전체 인구의 40% 넘는 사람들이 60세가 넘고요. 게다가 우리가 다 대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졸이면서 60세 넘는 사람 인구도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60세 넘으면은 이거 일해야 돼요. 일도 할 거잖아. 다들 대졸자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이 노령 인구 취업자 수가 굉장히 늘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뭐 저도 여기 몇 년 뒤에 포함될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 비해서 나이가 60 넘어서 하시는 분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젊은 사람 어떻게 되죠? 이론적으로 줄어들죠. 우리가 노령 인구가 많은 게 당연히 그러니까 연배가 있는 분이 취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의 어떤 부작용이라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한 5년 전 기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근로시간이 계속 감소를 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뭘 했죠? 생산성. 당연히 떨어지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얘기했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함은 기본적으로 그 노동 인력의 증가, 숫자, 사람의 증가, 두 번째 생산성의 중자 성장률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트랩에 다 걸리는 거죠. 절대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일정 시간에 감소를 할 것 같고, 게다가 여기에다가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당연히 근로시간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잠재 성장률 하락은 사실 뭐 좀 돌이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거 돌이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출산율 올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한은의 레포트에는 뭐 구조개혁이라든지,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돌이키는 게 뭐 구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소스의 효율화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이는 거는 인구더라고요. 거의 인구가 절대적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노령 인구 증가가 됐을 때 결국 잠성률을 어떻게 전망했냐라는 보니까 여기 보신 바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1.8에서 0.6, 0.7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 특히나 이 보시면은 현재 잠수함 1.8에서 0.6로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특히 노동을 보실래요? 노동 보시면은 앞으로 5년 뒤부터는 잠재 성장률 인구가 갉아먹습니다. 여기 회색 있죠? 갉아먹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잠재 성장률 하락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뒤에 큰 어떤 드라이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요인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잠재 성장률 예상률과 달리 이거보다는 좀 덜 잠재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인구가 좀 뭐라고 하나요? 그 출산율 증대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중장기로 올릴 수 있는데 마지날 올리겠죠. 근데 하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인구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1-2년 뒤에 리더십이 바뀐다 가정합시다. 바뀐다 하고 그때 어떤 분이 드라마틱한 인구 정책을 잘 구사해서 출산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40년까지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5년 동안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만약에 드라마틱한 예부터 쫙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실제 그 잠성의 영향은 2050년 이상이 2050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한 2040년대까지 잠성률이 1% 언더로 떨어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성장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은 과거에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요 스케일의 왼편은 일본이 1990년대 잠재 성장률이 한 4%대, 우리 2020년대와 비슷해요. 근데 현재 일본의 잠성장률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는 0.5, 0.6 정도가 현재 일본 잠성장률이야. 그죠? 우리가 2040년대에는 우리가 이 레벨 1% 언더 레벨은 일본의 기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일본이 요 레벨이잖아요. 잠성장률이. 그죠? 1% 언더 0. 몇 프로 정도인데, 근데 동구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 보십시오.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오른쪽 보시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잠재 성장률 5%, 4%, 5%대는 이때 한 2.5% 정도 되어 있다가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1%대로 떨어져 있죠. 즉 정리를 하면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이것도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과 저물가 국면으로 진입할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한은의 레포트는 뭐였냐면, 그래서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고 구조개혁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큰 방향성에서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은 결국은 저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얘기해 보죠.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경제 생활이 되게 위축되고, 일본처럼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돈은 많을지 모르겠는데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컨선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컨선이잖아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막 서로 사겠다, 서로 투자 많이 하겠다는 게 인플레이션이지, 다들 전부 다 위축돼 있고 소비도 아끼고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쪽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잠재 성장이 낮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낮은 인플레이션은 거의 이퀄 이렇게 뭐 표현했는데, 그냥 같이 페어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우리가 설왕설래하지만은 긴 그림에서, 근데 2040년이 멀지 않아요. 지금부터 15년 뒤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산 시장의 영향을 한번 점검해 보죠. 그럼 결국은 잠재 성장률 하락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긴 호흡 한 10년, 15년 본다면. 이렇게 되면은
한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잠재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한다는 거는 한국 금리가 하방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하방 요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금리 내려가면 당연히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내린다는 거는 국채, 한국 국채의 매력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국은행 레포트를 가지고 좀 쭉 한번 좀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한국의 한 1-20년 후의 그림은 잠재 성장률이 현재 한 2.0에서 2040년대에 들어가면은 1% 언더로 내려간다라고 이제 한은에서 계산을 한 거고, 그렇게 이렇게 잠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드라이브는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노령화가 증가되는 그것들의 다이나믹스가 영향을 미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잠재 성장률의 하락은 거의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낮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인구 대책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기업의 구조 조정이 굉장히 잘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추세를 좀 둔화시키거나 역전시킬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가정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베이스 시나리오를 하잖아요. 기본 가정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라는 게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요 두 가지 함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예금도 답이 없을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노후에 어떤 채권 투자자들 뭐 10년, 15년 보는 채권, 특히 한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은 충분히 투자를 좀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전 경제 변화에 좀 재테크 측면에서 대처할 해도 아주 좀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한국 국채의 단기적 전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될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 국채가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